제 이름은 파웰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방산조달청에서 20년간 일해온 수석 분석관이죠. 제 인생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순간과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저는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의 이야기는 제가 가장 감격했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 하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격려가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파웰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방산조달청에서 20년간 일해온 수석 분석관이죠.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저는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파웰, 이제 우리가 최전선이다. 부하 슈차크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폴란드가 러시아와 직접 마주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전차는 1980년대 소련제 T-70이었어요. 러시아와 맞서려면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가 필요했죠. 독일 레오파르트 1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유럽에 검증된 무기 체계니까요. 하지만 답변은 차갑기만 했어요. 납기가 2027년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나? 독일 측은 생산 라인이 꽉 차 있다며 즉시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어요.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도 마찬가지였죠. 2025년 이전에는 어림없다. 이게 미국 측의 답변이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사자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40년 된 전차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한국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방산 수출 경험도 별로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죠. 일단 접촉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국과의 첫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폴란드 국방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요. 2022년 4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현대로템 본사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미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K2 흑표 전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영 현대로템 해외 영업본부장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제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1500마력 엔진, 자동장 전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스펙만 봐도 독일이나 미국제와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 시연이었습니다. K2 전차가 무릎 꿇기 자세를 하면서 포신을 높이 들어올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레오파르트도 이런 건 못해. 독일 전차에 익숙했던 제가 충격받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었죠. 언제까지 공급 가능한가요? 올해 말부터 순차 납품할 수 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독일과 미국이 2년 내지 3년은 좋게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8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정말 확실한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아시죠? 담당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저희는 70년간 이런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급박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김태영 본부장의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한국도 분단 국가라는 걸 그때 실감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스펙은 좋은데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인가? 한국제 무기를 믿어도 될까?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결정이 폴란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 한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독일과 미국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바르샤바에 돌아오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격렬한 반대가 터져나온 거예요. 미친 소리야. 검증되지도 않은 아시아제 무기를 도입하자고. 안드레이 부차관이 회의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거였죠. 우리는 나토 국가다. 미국제나 독일제를 써야 한다고.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간 서방제 무기만 써온 폴란드군에게 한국제는 너무 생소했거든요. 파웰, 자네가 한국 로비에 넘어간 건 아니겠지? 농담처럼 들렸지만 날카로운 시선들이 저를 향했어요. 제가 왜 한국을 밀어주는지 의심하는 분위기였죠.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독일은 2027년, 미국은 2025년이에요. 그때까지 T-72로 버티라는 말입니까? 제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어요. 답답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언론이었습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어요. 여론도 좋지 않았죠. 한국이 어디야? 그런 나라가 무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 거리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방을 맡기라고 하니 불안할 수밖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한국의 기술 유출 문제가 불거진 거였습니다. 봐라, 역시 한국은 안 돼. 반대파들이 기세를 올렸어요. 한국제 무기의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는 소식에 모두들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부하 슈차크 장관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파웰, 정말 괜찮은 건가? 내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야. 장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제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만약 이 결정이 잘못된다면 책임은 모두 제가 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기술 유출 사건으로 모든 게 엉망이 될 줄 알았습니다. 반대파들은 봐라, 역시 한국은 믿을 수 없다며 공격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대응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즉시 보안 시스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서요.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박준호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과장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반응은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보안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 거예요. 정말로 해내는군. 몇 달 뒤 새로운 보안 체계를 보고받았을 때의 소감이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추적 시스템, 암호화된 접근 권한 관리. 독일이나 미국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구나.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살아온 나라답게 위기 대응 능력이 남달랐어요. 부하 슈차크 장관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웰, 한국이 보여주는 태도가 인상적이야. 문제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군.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는 거셌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초청해서 K2 전차의 실사격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한 거예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의 제안이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였죠.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포함돼서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였어요. 한국의 포천 승진 훈련장에서 K2 전차의 실사격을 봤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 험지를 거뜬히 돌파하는 기동성, 모든 게 완벽했어요. 2022년 7월 최종 결정을 위한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 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거든요. 20조 원이라고? 우리 국방 예산 1년치를 한국에 다 퍼주겠다는 말인가? 야당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어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부담스러워하는 게 당연했죠. 부하 슈차크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독일과 미국을 기다릴 시간이 있습니까? 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한국제 무기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20년 경력을 걸고 한 말이었죠. 한국은 70년간 전쟁에 대비해온 나라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실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제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제 무기는 완성도가 높지만 즉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부하 슈차크 장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이 결정이 잘못된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장관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한국을 선택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최종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20년 공직 생활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찬성 7표, 반대 3표. 가결됩니다. 의장의 선언이 떨어졌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해낸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한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2022년 12월 6일 그디니아 항구에 한국에서 온 화물선이 도착했습니다.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실려온 거예요. 저는 새벽부터 항구에 나가 있었습니다. 첫 인도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왔네. 화물선에서 내리는 K2 전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금도 그날의 날씨와 공기, 그리고 하늘빛까지 모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드디어 폴란드군이 현대식 전차를 갖게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능이었죠. 서류상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첫 번째 시험은 혹독했습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요. 한국제 전차가 이런 추위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의심스러웠죠. 엔진 시동 걸어보세요. 제가 지시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르릉. K2 전차의 엔진이 단번에 켜졌어요. 영하 18도의 혹한에서도 말이에요. 독일 레오파르트도 이 추위에서는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 일제히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성능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사격 성능이었습니다. 2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걸 봤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야. 폴란드군 전차부대 지휘관의 평가였어요. 20년간 독일제 전차만 다뤄온 베테랑의 말이었으니까 신뢰할 만했죠. K9 자주포의 성능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40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가진 어떤 포보다 사거리가 길어. 포병 지휘관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였어요. 24시간 대기하면서 사소한 문제라도 즉시 해결해 주더라고요.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바로 달려갈게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지원팀장 최민호 차장의 말이었어요. 이런 서비스는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며칠씩 기다려야 하거든요. 반대파들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한국이 이 정도 실력인 줄 몰랐어.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진가를 알아보는군. 2024년 초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기술 유출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른 거예요. 야당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역시 한국제는 안전하지 않다. 기술이 유출되는 나라 무기를 믿을 수 있나? 정치적 공격이 거셌어요. 저도 다시 압박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한국에서 특별대표단이 파견됐어요. 기술 보안 강화 방안을 직접 설명하러 온 거였죠. 저희가 구축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민 국정원 사이버보안센터 팀장이 이끄는 한국 측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 정도면 미국 국방부 수준이네요.
폴란드 정보보안 전문가의 평가였어요. 더 놀라운 건 투명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여준 거예요. 부하 슈차크 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이런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의 이 발언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제 야당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한국제 무기들의 성능은 계속 검증되고 있었어요. K2 전차는 폴란드군 역사상 가장 높은 가동률을 기록했죠. 97% 가동률이라고?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독일 레오파르트가 80%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정비성도 뛰어납니다. 고장이 거의 안 나요. 현장 정비사의 증언이었어요. FA50 경공격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종사들의 평가가 극찬일색이었어요. 조종하기 쉽고 성능도 뛰어나요. 이런 기체는 처음입니다. 폴란드 공군 베테랑 조종사의 말이었죠.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제 무기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2차 계약은 언제 하죠? 국방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니까요. 2024년 말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차 계약 협상을 위해서였죠.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 측에서 극진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동맹국 파트너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죠. 현대로템 본사에서 열린 회의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번에는 현지 생산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김태형 본부장이 제안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하자는 거였죠.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독일이나 미국도 기술 이전은 매우 꺼려하거든요. 물론입니다. 폴란드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니까요. 이용배 대표이사의 답변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섰습니다. 기술 협력, 현지 생산, 장기 파트너십. 이런 관계는 독일이나 미국과도 맺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르샤바에 돌아와서 부하 슈차크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장관도 환하게 웃었어요. 파웰, 자네 덕분이야. 처음에 한국을 제안했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보니 최고의 결정이었어. 지금 폴란드군은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군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동맹이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제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체코, 루마니아, 노르웨이 모두 한국제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파웰, 이제 너는 한국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은데.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해요.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두 나라의 협력은 계속될 겁니다. 한국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21세기 최고의 방산 파트너라는 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하나였습니다.